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김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수다의 성희수입니다. 미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8월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둔화하는 지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 역시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하지만 뉴욕 증시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는 전장 대비 137.89포인트 오른 42,313회 거래를 마감했고요. S&P 500은 전장보다 7.20포인트 하락하면서 5,738.17에, 나스닥 역시 전장보다 70.70포인트 내리면서 18,119.59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서는요, 이 PC 지표를 상승할 것을 2.3%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2.2%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이 전망치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근원 PC 지표도 전월 대비해서 0.1% 정도 상승을 하면서 예상치였던 0.2% 상승을 하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는 덕분에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 주요 주가 지수들이 연일 신고점을 좀 경신해 나가면서 그 상승에 대한 피로감과 또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작용했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같은 기술주들은 부진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국의 3대 주가 지수들 중에서 나스닥만이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지표 발표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는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전미 실물경제협회에 참석해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전의 연설들과 좀 비슷하게 경기 침체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또 현지 시각의 10월 2일에는 테슬라의 3분기 전기차 인도량이 공개될 예정이고요. 4일에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죠. 현재 연준이 좀 가장 주시하고 있는 지표가 여러 지표들 중에서도 고용에 관련된 지표이기 때문에 이 지표 굉장히 주시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업률이 상승하게 되고 또 취업자 수가 증가폭보다 조금 부진하다라는 성적표가 나오게 된다면 증시 상승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 지표들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1일과 2일에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 발표가 되는데요. 8월 구인 규모와 또 ADP 민간 고용 증가폭이 공개되기 때문에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지표 발표 주간이 되겠습니다. 자, 역사상 10월은 증시의 변동성이 큰 달이라고 합니다. 역사상으로 증시가 좀 부진했던 9월을 지나고 나니까요. 이제 변동성이 큰 10월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미증시가 단기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주식시장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삼으라라는 조언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께서도 좀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완연한 가을이 느껴지는 선선한 날씨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 시작은요, 양시장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는 하락한 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9월 30일 오늘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이번 주 출발은 다소 부진한 모습입니다. 게다가 이번 주에는 이틀간의 휴장이 있고 징검다리 휴일으로 중간중간 껴있다 보니까 핑퐁 장세가 이어지겠는데요. 지수 자체는 보합에서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심도 위축이 됐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그와 관련된 종목 외에는 대부분 종목들이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먼저 양대 지수 모두 오전부터 하락세 계속 이어갑니다. 코스피 오늘 1.62% 하락한 2,606.89포인트 기록하면서 이틀 연속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전장 대비 1.13% 하락하며 765.71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나 연이틀 내림세 유지 중입니다. 수급 살펴보시면 코스피에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다시 매도 포지션으로 돌아선 건데요. 오늘 6,860억 원 팔자세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기관이 2,136억 원가량 순매도를 보태고 있습니다.
코스닥 마찬가지로 같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 보이고 있고 개인만이 홀로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참 하루하루 시장에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늘 방산과 해운 섹터가 그나마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방산 섹터의 경우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일한 무장 정파죠. 헤즈볼라 간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중동 지역에 미군을 추가 배치하기 위한 준비 태세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스페코가 14에서 15% 넘는 약진을 보이고 있고요. 대성 하이텍과 삼형 ENC 그리고 휴니드와 한일 단조 등도 한 자릿수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해운 관련 종목들도 오늘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 동부 항만에서 50년 만에 파업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물류 적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주만 파업해도 세계의 물류가 모두 마비될 거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STX 그린로지스가 7% 이상의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요. HD 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흥하해운 등도 오늘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중국 기업 관련 종목, 면세점 관련 종목도 오늘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수다와 함께 시장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수다는 시장의 집중적인 테마 흐름 분석해보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세미어듀 정현주 대표님과 함께 알아보는 증시 포커스 등 다양한 수다 주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장 마감 전 짚어보는 주식시장의 특징적 흐름 분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오늘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기 전에 현재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고 올 시간이죠. 이 시각 특징주 탑5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각 특징주 탑5의 장화선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 보이고 있는 5개 종목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 보시겠습니다. 5위는 CJ입니다. 자회사 실적 호조로 자기자본 이익률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가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는 증권사 분석이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CJ 올리브영의 외형 고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CJ 푸드빌 역시 국내 외식 사업이 견조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중심으로 해외 베이커리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CJ는 내년에도 연결 자회사 실적 호조에 따른 자기자본 이익률 개선과 주주 환원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CJ 현재 1.16% 하락한 11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위 보시겠습니다. 4위는 삼성 SDS입니다. 삼성 SDS는 생성형 인공지능 효과로 클라우드 사업 매출이 고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생성형 AI 투자 강화에도 IT 마진이 11%를 기록하며 두 자릿수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고성장은 생성형 AI 매출 본격화가 가장 큰 동력이 될 것이라며 MSP와 CSP가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 예정대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가 오픈할 계획으로 삼성 SDS를 포함해 총 3개사가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입점사로 공공클라우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소식은 공공, 금융 클라우드 사업 확장에 있어 중요한 레퍼런스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삼성 SDS 1.04% 상승한 15만 5,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위 보시겠습니다. 3위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올해 연말까지 약 4,011억 원을 투입해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주주 환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네이버는 이번 주주 환원 프로그램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주 환원 정책과는 별개로 추가 집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프로그램은 네이버가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라인 야후의 최대 주주인 A홀딩스의 특별 배당금을 활용해 진행됩니다.
네이버는 다음 달 2일부터 오는 12월 28일까지 총 발행 주식의 약 1.5% 규모인 약 234만 7,500주를 매입하고 오는 12월 31일 전량 소각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3년간 배당 위주의 주주 환원 방식에 더해 특히 올해 들어 주가가 상당 부분 하락한 이 시점에 보다 강력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이사회에서 자사주 취득 후 소각을 결정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이버 0.12% 상승한 17만 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위 보시겠습니다. 2위는 신세계건설입니다. 신세계건설이 최대 주주 이마트의 공개 매수를 통한 자발적 상장 폐지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다음 달 29일까지 한 달간 신세계건설 김영식 보통 주식 212만 661주의 공개 매수를 진행해 신세계건설의 자진 상장 폐지를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해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신세계건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여파로 2022년 이후 2년 연속 대규모 영업 손실을 기록하는 등 이마트 실적 악화의 최대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는데요. 공개 매수 가격은 27일 종가보다 14% 높은 주당 18,300원이며 총 매수 대금은 388억 809만 6,300원입니다. 이마트가 가진 보통주 546만 8,461주와 신세계건설 자사주 17만 1,432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모두 사들여 자발적 상장 폐지 요건인 대주주 지분 비중 95% 이상을 채울 계획입니다. 현재 신세계건설 13.27% 오른 18,1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입니다. 1위는 제닉스입니다. 물류 자동차 시스템 개발업체 제닉스가 코스닥 상장 첫날 40%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제닉스는 무인물류 자동화 시스템 개발과 공장 자동화 솔루션 제공 기업인데요. 주요 제품으로는 무인 이송 전기 차량, 자율주행 이동 로봇, 산업용 소재 및 부품을 적재하고 관리하는 스마트 자동 창고 등이 있습니다. 제닉스는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경쟁률 1,051.52대 1을 기록하며 희망 공모 밴드 상단을 초과한 4만 원의 최종 공모가를 확정했습니다. 일반 청약에서는 895.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2조 9,560억 원의 증거금을 모았습니다. 제닉스는 현재 공모가 4만 원 대비 6,100원 오른 46,1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탑5의 장화선이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5가지 종목 보고 오셨는데요. 오늘은 새롭게 상장한 종목이 1위를 차지했네요. 제닉스라는 종목이 코스닥의 데뷔 첫날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5가지 종목 외에도요, 여러분이 좀 눈여겨보셔야 할 종목이 바로 중동 리스크와 관련된 종목들이 있는데요. 주말간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수장을 암살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러면서 관련 종목들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산 관련 종목들, 그리고 유가 관련 종목들, 그리고 전쟁과 테러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종목들도 오늘 좀 눈여겨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시각 뜨겁게 우리 시장을 달구고 있는 종목 알아보고 왔으니까요.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코너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넘어서서요, 사회 경제 활동이 가능한 또 다른 세계가 있다면 어떨까요? 희수 앵커님, 이런 세계를 좀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사실 이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네. 게임과 같은 뭔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만 사용되는 줄 알았는데 요즘 현재 다양한 산업 현장에 일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또 깊게 네.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런 가상현실,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술이 어느새 우리의 삶에 정말 바짝 다가와 있습니다. 이런 가상의 공간 정말 금방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이라는 단어 메타와 세계, 우주,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 세계를 의미합니다. 자, 이 메타버스는 이용자들이 아바타를 이용해서 단순히 게임을 즐기거나 아니면 가상현실 VR을 즐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 문화적 활동을 하면서 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세계를 말합니다. 자, 말 그대로요. 정말 가상의 우리의 현실 세계와 같은 또 다른 현실이 펼쳐지는 건데요. 지난 금요일부터 주말간 이 메타버스 테마가 정말 뜨겁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오전장에서도 관련 종목들 좋은 흐름 받아주고 있었는데요. 메타의 스마트 안경이 출시됐다라는 소식이 이 테마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를 주었습니다. 자, 일단 메타버스에는요, 이 VR 기능 그리고 AR 기능 이 기술이 필수적인데요. VR 기술은 가상현실 기술입니다. 가상현실을 실제처럼 구현해내는 기술을 VR 기술이라고 하고요. AR 기술은 증강현실 기술이에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 이 가상의 이미지를 겹쳐서 보여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AR의 대표적인 예는요. 한때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모바일 게임이죠. 포켓몬고를 상상하시면 아, AR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개념을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바로 XR이라는 기술인데요. VR은 이 VR 기기를 쓰고 가상의 현실을 체험하는 거라면 XR은 VR과 AR 그리고 이 현실과 가상을 연결한 혼합 현실, MR 기술을 도입해서 확장된 현실 경험을 제공하는 초실감형 기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메타버스는 5G, VR, AR 등 기술 발전 속에 디지털에 익숙한 MZ세대가 비대면이 일상화된 이후에 온라인 가상현실 세계로 몰려들며 메타버스 성장 잠재력을 높이게 됐는데요.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2025년 3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메타버스는 단순히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산업, 의료, 금융, 교육 등 다양한 업계에서도 활용하게 되는데요. 메타버스 플랫폼이 이제는 인공지능 서비스로 변신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 관심이 시들어진 메타버스 대신에 생성형 AI를 앞세워 플랫폼 효용성을 증명하겠다라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는 건데요. LG U+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AI 서비스로 탈바꿈한 데 이어 SK텔레콤도 메타버스의 AI 기능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LG U+는 대학가 메타버스 플랫폼인 유버스 적용 대학 수를 지난달 18곳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1년 전보다 고객인 대학이 2배가량 늘었는데요. 올해만 이화여대, 진주교대, 광주과학기술원 등 대학 8곳이 유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컴투스의 컴투버스 그리고 4월 KT의 메타라운지 등이 메타 사업을 정리한 것과는 조금 대조적인 움직임인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유버스가 좀 순항하고 있는 배경에는요, 바로 AI 기술의 접목이 있겠습니다. LG U+가 유버스 내에서 화상회의 서비스에다가 실시간 번역을 지원하는 AI 기능을 이달 초에 좀 적용을 했는데요. 이 덕분에 외국인 학생들이 학내 구성원들과 조금 더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게 됐고요. 또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LG U+ 관계자는요, 향후에는 강의를 번역해주는 기능 그리고 AI 캐릭터를 활용해서 유버스에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기업인 네이버는요, 이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여러분 다들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플랫폼인데, 이 제페토의 생성 AI를 활용한 아이템 창작 도구를 운용 중입니다. 그리고 SK텔레콤 역시 연내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프렌드에 AI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동남아 시장을 좀 공략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지 언어와 문화에 최적화된 AI 비서, 그리고 3차원 아이템을 생성 AI로 제작해주는 기능까지 넣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메타버스 산업이 좀 주목받고 있는데 포인트가 과거와는 좀 달라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차 메타버스 산업의 관심이 NFT와 연결되어 있었다면 올해에는 XR, 확장 현실이죠. XR 플랫폼을 활용한 HMD가 핵심 주제입니다. HMD란 안경 그리고 헤드셋의 형태로 머리에 착용해 마치 실제 공간에 있는 것처럼 깊이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 2월에는 애플이 혼합 현실 헤드셋인 비전 프로를 미국에서 출시를 했는데요. 고가의 가격에 비해 헤드셋의 착용감이나 무게 등 편의감은 물론이고 비전 프로 전용 앱과 콘텐츠 자체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2세대 버전을 내년 하반기에 출시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애플은 특히 최신 칩인 M5를 탑재하면서 비전 프로의 성능을 보다 극대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M5는 애플의 맥북용 차세대 칩세트로 현재 비전 프로에 장착된 M2보다 성능이 크게 나아지면서 인공지능 기능을 보다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애플이 비전 프로를 내세웠는데요. 또 그에 앞서서 메타도 2014년 AR 헤드셋 제조사인 오큘러스 리프트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부터 AR 헤드셋인 메타 퀘스트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작년 9월에는 최신 이 XR 헤드셋인 메타 퀘스트 3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전 버전만큼 막 돌풍을 일으키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지난 25일에 열릴 개발자 컨퍼런스 커넥트 2024에서 증강현실 안경이죠. 오라이언 C 제품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와, 정말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는데요. 이 AR은 현실의 가상 정보를 결합하는 기술이다라고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오라이언이라는 안경을 착용하면 안경 화면에 가상 정보가 좀 합쳐져서 문자 메시지랑 화상 통화를 할 수 있고요. 거기에 유튜브 시청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경테 안에 이 마이크로 발광 다이오드 LED가 내장되어 있고요. 그 렌즈를 통해서 눈앞에 그래픽을 비춰준다고 해요. 정말 내 눈앞에 문자 창, 유튜브 창이 딱 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사용자는 손목에 밴드를 착용하는데요. 이 손목 밴드와 눈동자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내장 카메라를 통해서 디스플레이를 클릭하거나 스크롤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아바타를 입체 홀로그램으로 띄우는 기능들, 우리가 정말 영화에서 봤던 그런 기능들까지 이날 시연이 좀 됐는데요. 주커버그 CEO는 텔레포트를 하듯이 멀리 있는 사람을 거실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내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특히 이날 메타가 공개했던 이 오라이언 체험 영상 속에는 화제의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등장을 한 건데요. 이 젠슨 황 CEO도 밝기와 색상 대조가 훌륭하고 시야각까지 뛰어나다라고 극찬하면서 오라이언이 더욱더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영화에서만 보던 이야기가 현실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메타가 새로운 제품을 내놓게 되면서 메타버스와 스마트 기기 관련 종목들이 함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도 그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기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각적인 콘텐츠와 관련된 종목들이 특히나 눈에 띄고 있습니다. 먼저 메타버스 관련주인 자이언트 스텝은 금요일 상한가를 만들어냈는데요. 자이언트 스텝은 광고 영상 특수 효과인 VFX, 그리고 영상 및 리얼타임 콘텐츠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1.19% 상승해서 8,52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3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 외에도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은 전일장에서도 흐름이 모두 좋았습니다. NP, 알체라, 스코넷과 같은 종목들이 모두 10%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증권가는 메타가 스마트 안경 시장에서 예상보다 빠른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짚었는데요. KB증권 연구원은 메타는 본격적인 메타버스 시장 개화에 앞서 스마트 안경이 스마트 워치에 이어 새로운 웨어러블 AI 시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스마트 안경이 AI의 수익화 수단이자 실사용 데이터 확보 수단이라는 점에서 소셜미디어 AI 사업과의 전략적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요. 바로 맥스트라는 기업인데요.
맥스트는 AR 애플리케이션 개발 도구를 제공하는 AR 개발 플랫폼, 현실 세계 기반의 XR 메타버스 개발 플랫폼 부문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요. 오늘도 상한가를 잠깐 기록을 했다가 현재는 8% 가까이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6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져 가고 있으니까요. 맥스트도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종목 하나는 뉴프렉스라는 종목입니다. 뉴프렉스 역시 상승 흐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살짝 조정받으면서 현재 3% 가까이 3% 이상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네요. 자, 뉴프렉스는 메타의 FPCB라는 연성 인쇄 회로기판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단독으로 좀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 퀘스트에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이 이 기업도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지난 7월 10일에는요. 삼성전자가 언팩 행사에서 구글과 협업한 새 XR 플랫폼을 연내에 공개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디바이스를 좀 내고 있는 애플과 메타와 다르게 삼성전자는 먼저 플랫폼을 완성해 놓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디바이스들을 출시하겠다라는 반대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시장 조사 업체 마켓앤드마켓에 따르면요. 전 세계 XR 규모는 2023년에는 401억 달러였는데 2028년에는 1,115억 달러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기술이 발전되는 만큼 더욱더 보안에 주의해야 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29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최근 사람들의 뇌 데이터가 신경기술 회사에 의해 잠재적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법안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법은 현재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인데요. 개인 민감 정보 아래 신경 데이터를 포함시킨 겁니다. 이제 개인정보가 단순한 인적 사항을 넘어서서 뇌 신경 데이터까지 포함시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술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주어야 하겠는데요. 캘리포니아주에서 먼저 좀 움직이고 있네요. 좋은 흐름으로 잘 이어져서 개인정보 보호까지 철저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슈는요, 우리 시장의 정말 중요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4분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 제조업의 체감 경기가 다시금 하향 조정됐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우리의 수출 주도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반도체가 4분기에 경기 둔화에 접어들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미국과 중국 등 이 주요국의 경기 부진 가능성이 반도체와 자동차 업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탓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29일에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4분기 제조업 전망지수 BSI에 따르면요. 4분기 BSI는 직전 분기 대비해서 4포인트 하락한 85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BSI는 100을 넘어서면 경기가 좋은 것이고요. 100을 하회하게 되면 경기가 좀 침체 국면으로 들어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4분기 내수와 수출 모두 다 이 100을 밑도는 수치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기업의 규모들별로 좀 보게 되면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다 기준치 100을 하회하는 수치가 나오게 됐는데요. 4분기 체감 경기 부진이 좀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중소기업은 85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전분기 대비해서 2포인트 하락했다고 해요. 그런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각각 12포인트, 13포인트 하락하면서 낙폭이 조금 더 컸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철광과 자동차의 BSI는 각각 74, 79로 한파가 예상됐습니다. 철강은 전방 산업인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가장 낮은 전망치를 기록했고요. 자동차 또한 8월 생산량이 2022년 8월 이후 2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전기차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고 있어 다음 분기 체감 경기 전망이 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 또 한국이 가장 눈여겨본다고 할 수 있는 업종이죠. 반도체와 전기 장비는 전분기 BSI가 100을 상회했지만 이번에 4분기에는 각각 94, 97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모바일, PC 수요 둔화 우려와 더불어 최근 범용 D램 가격까지 하락하면서 BSI가 악화된 겁니다. 그 밖에 식음료 업종도 고금리 장기화에 더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제품 가격 인상으로 업황의 부진을 예상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편 화장품과 의료정밀 업종만이 기준치인 100을 넘어서면서 체감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화장품 업종은 중국의 수요 부진에도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서구권 국가로의 수출이 증가하며 가장 높은 전망치를 기록했고요. 또 의료정밀 업종은 4분기 수주 계약 및 매출 증가를 예상하는 기업이 많아서 전분기보다 전망이 밝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화장품과 관련한 좋은 모습을 보이는 또 업종들도 있지만 사실 반도체 업종의 부진은요, 우리 경제에 좀 전반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기획재정부가 26일에 발표한 2024 세수 재축의 결과에 따르면요, 이 반도체 부진에 따른 법인세가 감소된 여파로 인해서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많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56조 4천억 원의 세수 결손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2년 연속해서 초대형 세수 펑크가 나게 된 것이죠. 자, 기재부 관계자는요, 이번 세수 감소에 대해서 지난해 이 글로벌 교역 위축과 또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른 법인세의 세수 감소폭이 당초의 예상보다 좀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이자 법인세 수입의 주요 원천인 반도체 업황 침체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또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서 실시한 다양한 세제 완화 조치들도 세수 감소에 일부 좀 기여를 한 상황인데요.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 그리고 긴급 할당 관세 적용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국민들의 고물가 그리고 높은 생활비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는 상황은 될 수 있었지만 그만큼 또 세수 감소가 이어지면서 우리 이 경제에 전반적인 좀 침체를 가져오지 않았나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메타버스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우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이렇게 좀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이야기해봤는데요. 우리 시장 계속해서 좀 변동성 짙은 장세에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만큼 좋은 흐름이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느새 우리 시장은 마감을 했습니다. 9월의 마지막 거래일 어떻게 거래됐는지 확인하고 오셔야겠죠? 시황센터 나와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마감 시황입니다. 오전 내내 하락세 짙었던 우리 장은 오후 들어서는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마감됐을까요? 자세한 상황 바로 살펴보시죠. 네,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켰습니다. 먼저 코스피 살펴보시면 2%대 2% 이상 크게 하락하면서 2,593.99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아쉽게 2,600선을 내주면서 장 마감한 모습 보실 수 있네요. 자, 코스닥 보시면은 역시나 1.37% 하락하면서 763.88포인트로 오늘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개인의 사저세 보였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개인은 11,769억 원 매수 우위 보였고요. 기관은 10시 43경부터 매도세로 전환을 하면서 오늘은 지수 하락 이끌어준 부분으로도 보여졌습니다. 기관 2,162억 원, 외국인 9,841억 원 각각 순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은 사들였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개인은 794억 원 매수 우위 보였고요. 기관은 259억 원, 외국인은 494억 원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1위에서 5위 종목입니다. 네. LG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 모두 파란불 켰네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두 종목 모두 하락했는데요. 삼성전자가 4% 이상 하락하면서 61,500원으로 오늘 종가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 5% 이상 하락하면서 174,600원으로 오늘 종가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하면서 영향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LG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보합 마감했습니다. 41만 4,500원으로 보합 마감했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91% 하락하면서 전 거래일과 이어서 하락 마감한 모습 보였는데요. 97만 7천원으로 오늘 종가 마감했습니다. 현대차도 전일에 이어서 오늘 하락했습니다. 4% 이상 하락하면서 24만 4천원으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서 5위 종목인데요. 에코프로비엠 전일과 다르게 오늘은 하락하면서 3% 이상 하락하면서 18만 4,500원으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에코프로는 전일에 이어 오늘도 하락했습니다. 3%대로 이상 하락하면서 88,600원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알테오진 아쉽게도 전일에 이어 오늘도 하락했습니다. 1.51% 하락하면서 32만 7,000원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HLB는 거의 장 막판에 보합권에서 머무르면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아쉽게도 오늘 하락 마감했네요. 약보합으로 85,700원으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엔캠은 10% 이상 하락하면서 18만 1,800원으로 오늘 종가 마감했는데요. 엔캠은 장중에 VI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아쉽게도 오늘은 하락하면서 18만 1,800원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여기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번 주 국내 증시가 미국의 9월 고용 및 ISM 제조업 PMI, 한국수출지수,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엔달러 환율 변화 등의 변동성 장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투자에 대한 정보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맞는 투자 전략 꼭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양시장 파랗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사실 출발이 상승 출발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좀 좋은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코스피 지수는 2,600선을 내주면서 마무리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760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시장이 또 내일 휴장이고 또 내일 모레 다시 또 거래가 재개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번 주는 조금 약간 핑퐁 하면서 또 장 거래가 진행이 되는데요.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서 우리 증시 힘을 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증시의 주요 흐름과 전망 꼼꼼히 분석해보는 증시 포커스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난 한 주간 증시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증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증시 포커스와 함께 시장을 예측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기 위해 정현주 세메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정현주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굉장히 화려한 패션을. 감사합니다. 저희 딸이 네. 골라줬습니다. 네. 우리 시장도 좀 화려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좀 아쉬운 흐름으로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증시 좀 짚어보기 전에요. 지난주 흐름부터 좀 리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좀 기다리던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었던 주간이었는데 다행히 좀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약간 좀 힘을 쓰지 못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대표님, 지난주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좀 짚어주십시오. 네, 지난주 일단 장 초반에는 월화수까지는 실적 나오기 전, 마이크론 실적 나오기 전까지는 그 밸류업 지수 발표의 실망, 그리고 금투세에 대한 기대가 좀 후퇴하면서 좀 약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목금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반등을 시도했었죠. 그래서 그나마 다행히 목금은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가 네. 잠시나마에 들어와서 업종별로 그래도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장세를 보여줬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3주 동안 계속 연속 상승하면서 그래도 중간에 좀 고점에서는 고점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와요. 하지만 나와도 전반적으로는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는 이게 반등을 시도하다가 좀 견조하지 못한 흐름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그리고 좀 주목할 게 미국을 벗어나서 이제 중국 증시가 지난주에 굉장히 급등했죠. 네. 그래서 한 주 만에 지난주 일주일 동안 상해 지수만 해도 12%. 와. 일주일만 지수가 종목이 아니고 지수가. 그리고 항생 같은 경우는 13%. 12포인트 아니고 12%가 예, %가 올랐습니다. 지수가. 네. 그래서 엄청난 상승을 좀 주도했고 거래 대금이 뭐 190조 원 돌파를 했다고 하면서 심지어 뭐 거래 시스템까지 좀 지연되는 마비가 됐다. 네, 중국 증시 쪽은. 네네. 그래서 시장 상황이 좀 변화하고 있다라는 측면. 근데 그러한 측면이 또 우리나라 증시에 좀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많은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다 보니까 좀 강력한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그런 관련 소식들이 또 뭐 중국 향 관련 기업들이 강세로 같이 또 견인이 됐다 보니까 저희 증시에도 좀 좋은 영향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쭤보신 대로 마이크론. 네. 예, 저희 4분기 실적 발표에 제가 좀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맞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도 다행히 실적이 예상치 상회가 되면서 그나마 일부 반도체에 좀 훼손된 투자 심리가 그래도 일부 지난주는 좀 약간은 돌아왔었죠. 예, 그래도 지난주 목금은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속적인 투심이나 외국인 수급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밸류업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네. 밸류업 지수가 100개 종목으로 구성이 됐고 코스피, 코스닥 비율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산업별로 분포를 했는 측으로 좀 나왔는 게 도드라지면서 생각보다 주주환원이나 가치 측면에서 맞아요. 이게 골고루 다 반영이 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산업별 분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상했던 금융통신 쪽에 그렇죠. 많이 제어가 됐고 네네. 예,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이 편입되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실망이나 논란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밸류업 지수랑은 별개로 주주 환원 쪽에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금융 쪽은 뭐 지수에 너무 연연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네. 이제 업종별 반등 시도가 목요일과 금요일에 있었는데요. 외국인 순매수가 좀 들어와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고, 그리고 미국에서 또 중국 증시로 이슈가 넘어가는 흐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개별 종목들 중에서는 또 어떤 게 눈에 띄었는지, 그리고 큰 폭으로 상승한 업종과 종목이 있다면 어떻게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보다는 좀 볼 종목들이 업종이 더 늘어난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그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네. 예, 집 나간 외국인들이 귀환에 잠시나마 일조해졌던 네. SK 하이닉스 덕분에 오. HBM 관련주들이 좀 모두 전반적으로 흐름이 네. 괜찮았죠. 예, 그리고 밸류업 지수가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이미 밸류업에 포함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종목들은 선반영이 됐다 보니까 예상을 하지 않았던 예상의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초 대비 주가 상승률이 높지 않았던 것 중에 밸류업에 포함된 것들, 네네. 엔터 주의 SM 엔터테인먼트나 그 YG 쪽 네, 같은 네. 경우도 좀 지난주는 강했고요. 그리고 뭐 에코프로 HN 이런 것도 지난주에는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좀 지난주에 강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금리나 뭐 여러 가지 수요 회복 기대 때문에 테슬라는 좀 계속적으로 굳건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도 좀 그래도 전반적으로 괜찮았는 것 괜찮았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린 조선 전력 쪽도 흐름은 괜찮았는데 오히려 조선보다 해운 쪽이 예, 그 항만 노조 파업 예고로 맞아요. 인해서 오히려 해운 운임과 관련해서 해운 쪽이 되게 강했더라고요. 그래서 HMM이나 페노션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도 좀 강한 것으로 업종을 볼 수가 있고 중국발 기업들, 네. 중국 수출 주도 기업들 이런 것들로 유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밸류업 지수에 대한 좀 실망감이 있었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종목들은 이미 좀 선반영이 됐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의외의 종목들에 우리가 또 주목을 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또 조선과 해운주들까지도 전반적으로 다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좀 지난주를 우리가 이제 잘 보냈으니까요. 이제 이번 주도 좀 잘 지내야 할 텐데 이번 주는 사실 우리 시장 휴장일이 좀 많아요. 그런데 이게 붙어있는 휴장일이 아니라 퐁당퐁당 거래가 쉬었다가 재개됐다가 하는 날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굉장히 좀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 이번 주의 분위기는 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가 네. 내일뿐만 아니라 3일 이렇게 퐁당퐁당 휴장을 네. 하다 보니까 이번 주는 이런 각종 대내외 이벤트들을 살펴보면서 다음 주를 좀 준비하는 시간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벤트들 중에 살펴봐야 될 게 첫 번째가 중국도 이제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부양책에서 소비 증가 기대를 높이는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중국은 이번 주에 국경절 연휴죠. 그래서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이러한 모습들의 형태의 변화가 있고 긍정적인 변화로 감지가 되는지 여부가 좀 저희 증시에는 좀 반영이 일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준 FOMC 회의 이전에 지금 2번 고용 보고서 발표가 맞습니다. 남았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이번 주 4일. 맞아요. 네, 4일 날 고용 보고서 발표인데 만약에 이 고용 보고서 결과가
예상보다 조금 견조하지 못하다면 경계심이 또 발동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경계심이 발생되지 않나라는 것에 좀 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테슬라를 이번 주에 좀 보고 싶습니다. 테슬라 인도량 3분기 네. 자동차 판매량 미국 발표하면서 테슬라 인도량 또 발표 예정인데 테슬라 인도량에 좀 주목을 해야지 거기에 따라서 그래도 저희 증시의 어떤 주도 업종들을 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월 1일 날 미국 부통령 토론회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대통령 토론회가 없기 때문에 네. 좀 이목은 어느 정도는 집중될 수 있을 것 같고 지난번처럼 토론회에서 우세한 좀 후보 관련된 업종은 트레이드가 일시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서 네. 한번 지켜보고 싶고요. 내부적으로는 내일 9월 수출입 동향이 나오죠. 그래서 선행지수랑 수출입 동향의 상관관계는 늘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내부적인 산업 비중을 조절하는 데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항상 주목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네. 이번 주의 경우 이렇게 퐁당퐁당으로 휴장이 많은 만큼 이벤트를 보면서 다음 주를 좀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종목이나 업종들이 조금 있을까요? 네, 이번 주도 지난주에서 이어서 중국 경기 부양책 변화 감지와 그리고 테슬라,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테슬라 이벤트에 대해서 좀 수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따라 좀 업종을 골라봤고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반드시 실적 모멘텀이 존재하는 업종과 그 종목으로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실적 대비 어느 정도 낙폭이 있었던 업종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경교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가 수요 변화가 긍정적으로 이번에 나왔다, 나왔다면 이제 또 계속적으로 배터리 셀 쪽은 강하게 흘러갈 것 같고,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그래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현대차 배터리 내재화랑 또 테슬라 관련 배터리 이슈를 같이 혼합했을 때는 네. 소재 쪽은 LNF 쪽도 한번 지금 보려고 좀 제가 관심 있게 보려고 여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경기 이슈 관련해서는 뭐 지난주에도 괜찮았지만 만약에 이 중에 중국발 기업 중에 네. 실적 개선이 확실히 도드라지는 기업들로 선별을 해보면 여러 가지 업종이 존재하지만 뭐 철강이든 뷰티든 여러 가지 업종이 존재하지만 그중에 뷰티 쪽에서도 그래도 실적이 그나마 개선이 많이 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기 네네. 때문에 뭐 중국발 뷰티 쪽에는 대표적인 게 코스맥스 이런 것들 그렇죠. 있죠. 네. 그리고 뭐 의류 쪽으로 좀 이렇게 살펴봐도 생각보다 예상외로 올해 하반기랑 내년도 실적이 괜찮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뭐 의류 쪽에 FNF나 완전 중국발은 아니지만 네. 화성 엔터프라이즈 이런 것들도 오. 아디다스 좋아하시나요? 저는 네네, 아디다스 좋아합니다. 네, 아디다스 판매권이죠. 그래서 이런 쪽도 이제 실적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낙폭이 되는 것 중에 좀 실적이 받쳐주는 것들을 좀 이제 찾아다녀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네이버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네이버가 자사주 소각 이슈가 있긴 있지만 사실은 대표적인 실적 대비 낙폭 과대주 중에 제가 항상 상반기부터 늘 보던 종목인데 그래요. 네네. 너무 항상 힘이 없어요. 맞아요. 수급이 힘이 진짜. 약해요. 그래서 이번 주랑 다음 주에 계속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중국발 이슈 우리가 계속해서 좀 챙겨보는 것이 좋겠고 그 중에서도 사실은 실적이 좀 받쳐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고용보고서, 테슬라 이런 것들 우리 정말 좀 전방위적으로 살펴봐야 할 내용들이 많은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와 이번 주 시장 대비책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미에듀 정현주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경제 이슈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언제나 네이버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수요일 오후 3시에 다시 만나요. 안녕.